안녕하십니까? 하나운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운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서전은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114 술과 쇠고랑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술과 쇠고랑은 1962년 7월 30일 사판으로 발행된 나의 슬픈 반생기 275페이지에 수록된 글을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챕터 114 술과 쇠고랑. 여기 갇힌 사람들은 어떻든 공산치하의 죄인들이다. 온갖 고통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모두들 모든 것을 잊고 고요히 잠들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잠이 들지 않고 훌쩍거리고 울고 있는 소녀가 있다. 16살 난 계집아이라 한다. 먹을 것이 없어 소련 군인의 감원으로 여러 번이나 어린 정조를 바쳤다고 한다. 그놈의 소련 군인 녀석이 그 몸값을 주지 않아서 소녀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기 위하여 소련 군인의 팔목시계를 가지고 도망쳤다가 절도로 물려서 이곳에 갇혔다는 것이다. 그 소녀는 해오의 눈물을 흘리면서 또다시는 찾을 길 없는 정조를, 돌아오지 않는 처녀를 밤새 원통하면서 훌쩍훌쩍 우는 것이다. 낮에는 유치장직의 보안소원이 그 소녀에게 갖은 음담을 늘어놓았다. 소련 군인의 XX는 얼마나 큰가? 또 하룻밤에 섹스를 몇 번이나 하나는 둥 갖은 추잡한 예담을 음탕하게 소녀에게 묻는다. 소녀는 얼굴이 빨갛게 부끄러워 말을 안 하니 떵떵 공갈을 때려가며 기어코 들으려고 하였다. 밖에서 유치장 문을 누가 두드린다. 당직 보던 보안소원이 일어서면서 문을 연다.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라고 한다. 정보계에 가니 무장한 보안소원이 2명이나 대기하고 있다. 나보고 록사꾸를 짊어지라고 한다. 그리고는 쇠고랑을 채우고 포승질을 한다. 그리고 동무, 함흥으로 갑시다 한다. 나는 한 사람의 보안소원과 함께 어두운 이슬 자욱한 새벽길 정거장으로 간다. 아침 통근차인가 보다. 학생이나 일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 그 시선은 쇠고랑을 찬 나에게 집중되어 뭐라 저희들끼리 씨부리면서 더욱 시선들이 집중되는 것이다. 아직도 나는 밟지 않았다. 차는 아침 냉기를 헤치고 달린다. 나와 나를 호송하는 보안소원은 찻간의 세면소에 자리를 잡는다. 날은 후원하게 밝아진다. 함흥이 가까워지는 기차는 함흥 평야의 초입을 달리고 있다. 시아아드키 함흥의 반용산이 기차의 동요와 함께 살아있는 생물같이 음실음실하며 나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 기차가 성천강 철교를 지나자 나의 고동은 점점 뛴다. 어찌하면 이번에는 알을 만날 것 같은 마음이 나의 가슴을 더 한층 설레고 찻간에서 전망하는 반용산 중턱 낭민정 알의 집이 내 눈에 보인다.
얼마나 기쁜지 뛰는 가슴을 어쩔 줄을 모르겠다. 나는 차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손이라도 흔들고 싶다. 차가 함흥역에 도착하니 발걸음보다도 마음이 앞서 넘어질 것만 같다. 나는 기쁜 가슴을 억누르고 역전에 있는 판잣집 음식점으로 아침 식사를 하자고 보안소원에게 권유한다. 보안소원은 안 된다고 거절한다. 보안소원은 얼른 도보안부에 나를 인계하여야만 자기의 책임을 벗을 수가 있다고 얼른 가자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굴하지 않고 나의 배가 너무 고파서 걷지를 못하겠다는 것을 말하고 그 자리에 주춤한다. 보안소원은 하는 수 없었든지 또는 자기도 배가 고팠든지 음식점으로 간다. 며칠 동안이나 유치장의 악식과 굶주림을 보충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 생각하니 몽탕 고기를 먹기로 한다. 보안소원에게도 불고기니 육회니 하는 것을 잡슈하니 과히 싫지는 않은 기분으로 먹는다. 술을 청하니 목에 손짓을 하며 모가지가 끊어져요 하며 살살 맨다. 나는 그 이상 권하지 않고 나만이라도 술 한 잔을 청한다. 그랬더니 그는 벌벌 떨며 제발 술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자기의 책임상이라고 굳이 말한다. 그러나 단 한 잔만이라도 먹어야 하겠다고 강청하니 보안소원은 아예 그러지 말라고 빌며 말린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여보시오, 이번은 아마 죽을 길을 가는 것 같소. 이번에 술을 못 먹으면 내 생전 못 먹소. 그러니 인생의 마지막 술이나 먹고 죽고 싶소. 미안합니다. 말하고 주인에게 얼른 술 한 잔 가져오라고 하니 재빠른 장사 속인 주인은 얼른 한 잔 술을 가져온다. 쇠고랑을 챈 나의 두 손은 술잔을 받는다. 소주 한 잔에 줄인 창자가 뜨거워진다. 술이 얼큰하다. 술에 취하지 않고는 이 세상을 바로 직시하며 살 수 없는 내 신세에 술 한 잔은 나의 목숨을 이어주는 하나의 태반인 것 같다라고 챕터 11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면서 혹 이해가지 않는 문장이 있었나요? 아니면 어려운 단어가 있었나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갇힌 사람들은 어떻든 공산치하의 죄인들이다. 온갖 고통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모두들 모든 것을 잊고 고요히 잠들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잠이 들지 않고 훌쩍거리고 울고 있는 소녀가 있다. 16살 난 계집아이라 한다. 먹을 것이 없어 소련 군인의 감언으로 여러 번이나 어린 종조를 바쳤다고 한다. 그놈의 소련 군인 녀석이 그 몸값을 주지 않아서 소녀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기 위하여 소련 군인의 팔목시계를 가지고 도망쳤다가 절도로 몰려서 이곳에 갇혔다는 것이다. 그 소녀는 해오의 눈물을 흘리면서 또다시는 찾을 길 없는 정조를, 돌아오지 않는 처녀를 밤새 원통하면서 훌쩍훌쩍 우는 것이다. 낮에는 유치장직의 보안소원이 그 소녀에게 갖은 음담을 늘어놓았다. 소련 군인의 XX는 얼마나 큰가, 또 하룻밤에 섹스를 몇 번이나 하나는 등 갖은 추잡한 애담을 음탕하게 소녀에게 묻는다. 소녀는 얼굴이 빨갛게 부끄러워 말을 안 하니 떵떵 공갈을 때려가며
기어코 들으려고 하였다라고 챕터 114를 열고 있는데요. 하우는 함흥에서 온 조시훈 형사에게서 조사를 받고 다시 유치장으로 수감되었는데 그 유치장에 있는 수감자들은 공산치하의 죄인이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모두들 잠들어 있는 틈에 한 소녀가 훌쩍거리는 사연을 들어보니 먹고 살기 위하여 소련군의 꼼에 몸을 팔았는데 몸값을 주지 않아 소련군의 시계를 훔쳐 달아났다가 붙들렸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전쟁이 낳은 비극이지요. 속도 없고 배알도 없는 유치장직은 그 어린 소녀에게 소련군의 성기 크기를 묻지 않나 하루에 몇 번을 했느냐는 낯뜨거운 질문을 하여 곤란하게 했던가 봅니다. 그래도 말을 하지 않자 겁까지 주었다고 하니 같은 민족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여기서 공산치하라고 하는 것은 생산수단이나 재산 따위를 개인이 소유하지 않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하여 계급 없는 평등사회를 이룩하려는 사상 및 운동을 이념으로 하는 집단의 통치하는 아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계집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 어린 여자를 홀하게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감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비위에 맞게 듣기 좋게 꾸며서 하는 말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정조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고든 절개를 뜻하는 것이 되겠고요. 포도청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 전기 성종대인 1471년 한성부와 오이의 분산되고 소극적인 치안 업무를 보완하기 위해 특정 인사를 포도장에 임명하여 도적 체포를 전담하게 한 기관을 뜻하나 여기서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뜻으로 그 유래는 포도청에서 죄인을 잡아들이라는 추상 같은 호령이 떨어지듯 먹을 것을 어서 목구멍으로 들이라는 뱃속이 난리를 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절도라고 하는 것은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치는 것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해오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뉘우쳐 깨달음을 이루는 말이 되겠습니다. 원통이라고 하는 것은 몹시 억울하여 가슴이 아프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음담이라고 하는 것은 음란하고 방탕한 이야기를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섹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성행위를 뜻하는 에레어가 되겠고요. 예담이라고 하는 것은 음담의 일본식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음탕이라고 하는 것은 음란하고 방탕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공갈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를 느끼도록 욱박지르고 을러댐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 유치장 문을 누가 두드린다. 당직 보던 보안서원이 일어서면서 문을 연다.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라고 한다. 정복에 가니 무장한 보안서원이 2명이나 대기하고 있다. 나보고 륵사꿀을 짊어지라고 한다. 그리고는 쇠고랑을 채우고 포승질을 한다. 그리고 동무, 함흥으로 갑시다 한다. 나는 한 사람의 보안서원과 함께 어두운 이슬 자욱한 새벽길 정거장으로 간다. 아침 통근차인가 보다. 학생이나 일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 그 시선은 쇠고랑을 찬 나에게 집중되어 몰아 저희들끼리 씨부리면서 더욱 시선들이 집중되는 것이다. 아직도 나는 박지 않았다. 차는 아침 냉기를 헤치고 달린다. 나와 나를 호송하는 보안서원은 찻간의 세면수에 자리를 잡는다. 날은 폰하게 밝아진다. 함흥이 가까워지는 기차는 함흥 평야의 초입을 달리고 있다. 시야 아득히 함흥의 발룡산이 기차의 동요와 함께
살아있는 생물같이 음실음실하며 나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새벽에 유치장 문이 열리며 하운을 호출하여 정보계로 갔더니 함흥으로 이송되니 짐을 챙기라고 하네요. 수갑도 채우고 포승까지 한 상태로 보안소원 일명과 새벽 이슬을 맞으며 정거장으로 갔는데 출근하는 학생과 일반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겠지요. 보는 이마다 삼삼오오 각자의 생각을 아무렇게나 씹으렸겠지요. 열차에 승차하여 앉을 자리도 없었던지 세면칸에 자리를 잡았다고 하네요. 냉기를 헤치며 함흥평야를 달리는데 비록 영어의 몸이지만 낯익은 그림이 펼쳐지니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더구나 하운이 사랑하는 알의 집이 있는 반룡산이 저만치 보이니 더더욱 감정을 자극했겠지요. 여기서 쇠고랑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나 피의자의 동작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양쪽 손목에 걸쳐서 채우는 쇠붙이로 만든 형구로서 근래 들어 수갑이라고 칭하지요. 포승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잡아 묶는 노끈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통근차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직장으로 오가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자동차나 기차를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씨부리다라는 것은 씨부리다의 비표준어로서 쓸데없는 말을 주책 없이 함부로 자꾸 짓거리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세면소라고 하는 것은 열차 안에 손이나 얼굴 등을 씻고 면도나 간단한 화장 따위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초입이라고 하는 것은 골목이나 마을 등에 들어가는 어귀를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반룡산이라고 하는 것은 함경남도 함흥시의 진산으로서 태조 이성계가 젊었을 때 말타기를 연습하던 곳이 있었다 합니다. 높이는 319m이며 반룡산은 1977년 동흥산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동요라고 하는 것은 기차가 불규칙하게 흔들리고 들썩임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음실음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나오지 않는 단어로 문맥상 꿈틀대는 모습을 표현한 방언으로 보입니다.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차가 성천강 철교를 지나자 나의 고동은 점점 뛴다. 어찌하면 이번에는 알을 만날 것 같은 마음이 나의 가슴을 더 한층 설레고 찻간에서 전망하는 반룡산 중턱 낭민정 알의 집이 내 눈에 보인다. 얼마나 기쁜지 뛰는 가슴을 어쩔 줄을 모르겠다. 나는 차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손이라도 흔들고 싶다. 차가 함흥역에 도착하니 발걸음보다도 마음이 앞서 넘어질 것만 같다. 나는 기쁜 가슴을 억누르고 역전에 있는 판잣집 음식점으로 아침 식사를 하자고 보안소원에게 권유한다. 보안소원은 안 된다고 거절한다. 보안소원은 얼른 도 보안부에 나를 인계하여야만 자기의 책임을 벗을 수가 있다고 얼른 가자는 것이다 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기차가 함흥으로 들어가는 성천강 철교를 지나자 하운은 더 설레이는 마음이 고동을 쳤던가 봅니다. 왜냐하면 성천강을 연결하는 반룡산 자락에 낭민정이 있고 그 낭민정 근처에 하운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연인 알의 집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기차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상세하게 보고 싶어서 그랬겠지요. 아마도 이번이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하는 기시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함흥역에 도착하자마자 하운은 호송원에게 배가 너무 고프니 요기 좀 하고 가자고 했지만 이런지하에 거절을 당했던가 봅니다. 하지만 순순히 물러설 하운이 아니기에
재차 요청하니 보안소원도 못 이기는 척 들어 죽었나 봅니다. 보안소원은 자기의 임무는 도보안서에 인계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걱정이 앞섰겠지요. 여기서 성천강이라고 하는 것은 한경남도 신흥군 하원천면과 북청군 안수면의 경계인 금폐령 1676m에서 동해로 흘러드는 강으로서 함흥은 성천강 동쪽 반룡산을 북에 등지고 있으며 서남쪽으로 넓은 평야를 끼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고동이라고 하는 것은 피의 순환을 위하여 뛰는 심장의 운동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낭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의 함흥시 항목에는 광복 당시의 행정구역이 84개 동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낭민정은 낭민동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낭민로를 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유라고 하는 것은 권하여 하도록 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제의나 요구, 금품 따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침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얼른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오래 끌지 않고 곧바로라는 뜻이 되겠고요. 인계라고 하는 것은 하던 일이나 사물 따위를 상대에게 넘겨주거나 넘겨받음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맡아서 행해야 할 의무나 임무를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굴하지 않고 나의 배가 너무 고파서 걷지를 못하겠다는 것을 말하고 그 자리에 주춤한다. 보안소원은 하는 수 없었던지 또는 자기도 배가 고팠던지 음식점으로 간다. 며칠 동안이나 유치장의 악식과 굶주림을 보충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 생각하니 몽탕 고기를 먹기로 한다. 보안소원에게도 불고기니 육회니 하는 것을 잡슈하니 과히 싫지는 않은 기분으로 먹는다. 술을 청하니 목에 손짓을 하며 모가지가 끊어져요 하며 살살 맨다. 나는 그 이상 권하지 않고 나만이라도 술 한 잔을 청한다. 그랬더니 그는 벌벌 떨며 제발 술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자기의 책임상이라고 굳이 말한다라고 서술하고 있는데요. 하운이 계속적으로 간청을 하니 보안소원 역시 시장기가 돌았던지 스며시 들어주며 눈과 마주었네요. 오랫동안 요물 같은 식사를 하다가 모처럼 만에 맛있는 음식을 보니 고기 위주로 주문을 했던가 봅니다. 호송원에게도 불고기며 육회를 시켜주니 내심 흡족해하는 눈치였다고 하네요. 애주가 하운이 술을 빼놓을 수 없겠지요. 술을 주문하니 보안소원이 손으로 자기 목을 베는 신용을 하며 절대로 안 된다고 했지만 하운에게 통할 리가 없지요. 제발 술만큼은 안 된다는 말림에도 술 한 잔을 들여부으니 인생이 이 맛이지 하는 기분이었겠지요. 보안소원이 참 착한 사람이었던가 봅니다. 되지 않는 일을 다 눈감아주니 말입니다. 여기서 주춤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나 걸음을 갑자기 멈칫하거나 몸을 움츠리며 주저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악식이라고 하는 것은 맛없고 거친 음식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보충이라고 하는 것은 모자라는 것을 보태어 채움을 이루는 말이 되겠습니다. 몽탕곡이라고 했는데 몽탕이라는 것은 몽땅의 잘못된 표기로 보이며 몽땅은 있는 것을 빠짐없이 모두를 뜻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육회라고 하는 것은 소의 살코기를 익히지 않은 상태로 얇고 가늘게 썰어 갖은 양념을 한 음식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책임상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에 따른 입장이나 측면을 이루는 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한 잔만이라도 먹어야 하겠다고 강청하니 보안소원은 아예 그러지 말라고 빌며 말린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여보시오, 이번은 아마 죽을 길을 가는 것 같소. 이번에 술을 못 먹으면 내 생전 못 먹소. 그러니 인생의 마지막 술이나 먹고 죽고 싶소. 미안합니다. 말하고 주인에게 얼른 술 한 잔 가져오라고 하니 재빠른 장사 속인 주인은 얼른 한 잔 술을 가져온다. 쇠고랑을 챈 나의 두 손은 술잔을 받는다. 소주 한 잔에 줄인 창자가 뜨거워진다. 술이 얼큰하다. 술에 취하지 않고는 이 세상을 바로 직시하며 살 수 없는 내 신세에 술 한 잔은 나의 목숨을 이어주는 하나의 태반인 것 같다라고 챕터 114를 마감 짓고 있습니다. 호송원의 애걸복걸 만류에도 하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인에게 소주 한 잔을 받아들고 들이켜니 줄인 창자가 짜릿하게 반응을 했겠지요. 문득병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하우는 이렇게 술을 즐겼던 인물이지요. 그래서 어느 기록에는 절제하지 못하고 문둥병에 깊이 관여하지 못한 후회의 글을 남겼지요. 아마도 그 호송원도 난감하지 않았을까요? 제재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도 슬그머니 눈감아준 것으로 보면 인성이 참 좋은 사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우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유추해 봅니다. 그 술 한 잔이 목숨을 이어주는 태반 같다고까지 예찬을 하니 어쩔 수 없는 애주가가 맞습니다. 여기서 강청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하게 억지로 요청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소주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술이자 증류주의 한 종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린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나오지 않는 단어로 배고픔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얼큰이라고 하는 것은 매워서 몹시 얼얼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직시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진실한 모습을 정확히 봄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신세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거나 누를 끼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이 숨을 쉬며 살아있는 힘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태반이라고 하는 것은 배 조직과 모체 조직이 긴밀히 접착하여 생리적인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 복합 구조를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온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온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온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온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온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온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온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307화는 하나온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발생기 챕터 115 저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온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제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6월 20일경과 12월 20일경 두 차례 발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인 여러분의 소중한 작품을 적극적으로 모아주셔서 11번째 파랑새가 오는 6월 20일경 푸른 하늘을 홀홀 날아 문인 여러분의 보금자리로 날려보냈습니다. 참여하여 주신 문인 여러분께 하나온 시인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